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톱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예,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큰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결과적으로는 목요일까지는 순환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목요일 오후장, 그리고 금요일 오후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 총선과 연관되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더라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요 0.41포인트 내린 1920선, 그러니까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장중에는 10포인트 가까이 내려오는 급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투매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좀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요, 소폭 오른 1.50원 정도 오른 1084원에서 마감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현대차의 어닝 쇼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 코스피가 지지는 잘 받았습니다만 이제 내일장이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지수로서는 좀 중요한 자리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22에 대한, 이제 22회의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일단은 대규모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일 시장에 또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을 급격하게 또 메울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말에 있는, 그리스 총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시장에서 상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오늘 각가지 좀 얘기들을 조합해서 오늘 두 분 멘토님들과 좀 질문해가면서 재밌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영동 멘토님하고 손대상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손대상 멘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예. 종목을 또 손만 대면 상한가가는 종목을 뜬금없이 근데 손만 대면 상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종목을 찾으냐고 제가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갖고. 네. 상당히 뜬금없지 않으세요? 원래 종목은 또 뜬금없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네. 아무튼 뜬금없이 올라간 거였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뜬금없지는 않다. 그런데 뜬금없는 얘기를 지금 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코스닥에서 좀 급락, 즉 투매성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으로 보면 전체적인 종목군이 버럭게 좀 멍이 들었는데 예, 오늘 이런 현상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22쪽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년 내 이제 고점까지 올라왔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되면은 일정 수준 차익성 매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58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5년 그 이상의 새롭게 이제 전대 미문의 답에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 구간 자체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2.5% 가까운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후장 들어서 좀 매수세가 좀 다시 또 가담이 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특별한 요인들보다는 차익성 매물에 좀 시달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오늘 밤에 있을 22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11선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정 수준 가격 조정을 오늘자의 하루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이냐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구간은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럴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연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닥에서 이런 투매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투매는 또 다른 매수 기회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게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0포인트 가까이 밀어 내려올 때, 그것은 그냥, 묻지마식의 어떤 매매, 투매,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금방 또 5포인트 정도를 반등을 줬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구간에서, 코스닥이 또 590선 근처까지 왔다가 또 밀려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그러면 이번에 이제 또 계속 밀고 내려오는 겁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가 전략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라이언 일병이 혼자서 이제 적틈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 팀을 구해서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잠깐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의 라이언 일병처럼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글로벌적인 측면 역시 예. 확인해 봤을 때 그렇게 있었는데 그나마 팀으로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만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분명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이었죠.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거의 기관 쪽에서도 많이 했었지만 총 토탈 갖고 있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역사적인 고점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2023년에 58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에 일단은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투매성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중요한 거는 더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건 저항 구간에 좀 붙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의 이슈는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보실 때는 역시 모멘텀이 확실히 존재하는 종목 쪽으로서만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좀 보자. 시장에 상관없이 종목 싸움을 계속 좀 이어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종목 장세다. 아직은 그렇죠.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같네요. 그죠? 네. 예. 저희도 뜬금없는 이름 하나 지어볼까요? 손만 대면 상한가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예. 최고의 영적 동안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최영동,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한번 지어볼까요? 예, 제가 내일까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손만 대면 상한가, 이게 참, 입에 짝짝 붙습니다. 그죠? 아, 이거 좋은, 굉장히. 참, 뜬금없지만 좋은 닉네임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 두 분들이 참, 이게 받고가 잘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뜬금없이 급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일장에서 만약에 오늘 유럽 증시라든가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내일장에서 또 갭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갭 상승이 나왔을 때라도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일은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종목별 장세,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을 요하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코스닥 종목군들을 배제를 시켜놓고 매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적을 넘어서서
일정 수준의 밸류 자체가 넘어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 정책이 뭐 일정 수준에 의해서 주가가 딱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정책 자체가 뭐 1개월, 2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일정 수준 뭐 차익성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그 종목군들을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뭐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내용들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배제를 시켜놓고요. 그하다 보서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5% 이상씩 거의 다 밀렸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활로를 열어준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매수로서 좀 가담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밀림으로 해서 밀리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새롭게 2015년도, 2016년도 자체에 대한 성장성을 담보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밀려버렸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 수준 주가가 540에서 58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이 따라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차례 눌림이 이루어지고 나서 과연 반등의 세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여부를 뭐 여기서 예측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코스닥 종목군이 바닥에서 고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수 자체에 의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속가내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럼 이 지금 조정을 건전한 조정으로 보시는 거고,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는 새로운 매수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죠. 조금 더 얘기를 좀 이어볼까요? 사실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20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오늘 끝나고요. 그리고 20이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5천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내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유가라든지 뭐 달러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나올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 쪽으로 선회를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뭐 세계 경쟁력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그 폭 자체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일본이라든지 중국과의 그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일정 수준 반등을 보여준 이후에 코스닥의 조정을 받을 거고요.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추가적인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사지는 못할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되면 다시 한번 코스닥 쪽이 뭐 580포인트를 넘어서서 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관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낙폭과대주와 혹은 실적주 위주로서 이슈가 또 양분이 되는 시장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낙폭과대주의 정의를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밀린 게 낙폭과대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밀리는 건 당연히 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는 상관없이 업황이나 혹은 시장 상황에 의해서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을 낙폭과대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 실적주냐 낙폭과대주냐를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실적주 위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그런 종목군 위주로 낙폭과대주 위주로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된다는 것도 한마디 더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아마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겨우 시청자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중소형 쪽으로 눈을 싹 돌리니까 어김없이 또 대형주를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를 급락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못 믿고 가겠다는 등식이 성립이 돼버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할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주가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꼭 참고해 보셔야 될 것은 아래 위로 배팅이 가능한 시스템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조금 많이 자금적 여력이 충분한 쪽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좀 짧게 끊고요. 오늘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회복했지만 지수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4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오늘 현대차 4분기 실적 부진으로 하락 반전했는데요. 장 초반 상승하던 현대자동차는 원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 등의 환율 변동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2%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현대차 그룹주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자동차 업종의 주가 부진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성장 둔화, 경쟁 심화,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투자 심리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대차 그룹의 배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면서 견조한 현금 흐름으로 배당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실적 우려에 따른 자동차주의 하락세, 과연 배당 확대가 투자 심리 악화를 막을 유일한 방안이 되어줄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공개됩니다. 예,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이제 현실로 좀 드러나왔습니다. 실적 부진이 조금 이어졌고요. 사실은 현대차의 실적 부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가 과도기적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연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서 이제 바이오 연료 쪽을 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쪽으로의 변화 시도 이런 것들이 실적 부진의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후의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결국은 배당도 확대한다 그러고 예. 이게 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현대차가 지금껏 이제 누려왔던 영업이익을 주주 가치 차원에서 아마 배당을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참 애매한 주제죠, 사실은. 예.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이제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뭐 반가운 소식이지만 주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뭐 득과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배당 확대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 저는 일회성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에서 한 표를 좀 던진다고 하게 되면은 반등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좀 기자회견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께서.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문구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다소 조금 회의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업계와 유사한 배당 수익까지 뭐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되면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들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기업이 돈줄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을 성장을 시켜서 주가를 부양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그 업계의 반응들이 좀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으로서는 작용해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쪽 안에 있는 실질적인 실질 개선 상태는 상당히 좀 저조하게 좀 나아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 뭐 기아차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밑에 하부에 딸려 있는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간에 단가이나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면 초과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의 가장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지금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유럽에 대한 위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컸었죠. 루블화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도요타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뭐 안방을 좀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기아차 수출주에 대한 악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눈을 좀 다른 곳으로 한번 돌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 기아, 그 다음에 그 외에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 기아차라든가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역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지지선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반등의 시그널로서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현대차 혹은 자동차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의 범위가 요즘엔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마트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CES도 어떻게 보면은 카 일렉트릭 쇼라고 할 만큼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완성차라든가 자동차 부품만 봐야 되는 거냐? 거기에서 한 차원을 더 넘어가서 텔레매틱스 쪽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PS와 그 다음에 자동차를 연결해갖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뭐 스마트하게 자동차가 진짜 스마트카로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장치로서 이런 장치가 스마트카로 넘어가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이 될 경우는 무조건 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자동차의 범위를 진짜 부품과 완성차로서만 볼 것인가, 그 범위를 좀 넓혀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국내 IT 기술, 그 다음에 자동차와 연관된 텔레매틱스 기술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해외 쪽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역시 이런 부분이 텔레매틱스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도 역시 자동차로 봤을 때 눈을 조금 한 번은 옆으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이어지게 되면서 뭐 국내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쪽에서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죠.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국내 쪽에서 또 한 20조, 25조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경쟁력이라는 걸 갖출 수밖에 없고 기술력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대부분의 투자, 최근에 5년 동안의 특허 전쟁을 봤을 때 친환경에 대한 얘기, 스마트에 대한 얘기, 특허를 굉장히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IT와 접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자동차도 폭넓게 보시는 게 지금 자동차 하나만 바라보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일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성이 좀 많다라는 점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완성차 쪽보다는 그렇죠. 부품주 쪽이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오셨는 모양입니다. 예, 발음이 상당히 좋지 않으십니다. 국산입니다, 제가. 예. 인포테인먼트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텔레매틱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좀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텔레매틱스. 네. 예. 이 텔레매틱스와 관계된 뭐 종목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휴맥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내비게이션 관련주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게 가장 먼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로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슈주로 또 올라가고 있죠. CD를 빼고 거기에 이제 뭐 차량용 오디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쪽으로도 살짝은 좀 눈을 돌리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뭐 친환경 부분 쪽으로 보면 전기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카 부분 쪽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시장 쪽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 멘토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예. 최강 영적 동안 최영동 멘토님은 예. 자, 어떤 얘기를 조금 완성차 쪽이 아니라 완성차 쪽이 좋다고 보십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럼 부품주 쪽이 더 좋다고 보시는 거죠? 부품주는 더 안 좋습니다. 부품주도 안 예, 좋고. 더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일단은 부품주도 안 좋다. 예. 그러면 차 쪽에서는 지금 일단은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보자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뭐 지금 굳이 뭐 매출이라든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실적 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어찌됐든 저는 유럽 쪽의 시장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점유율 자체를 뺏겼던 부분들을 막바로 조금 회복시키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유가와 관련된 유가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는 유가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의 뭐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뭐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준에서 굳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자체를 지금 거에서는 매매를 하는 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친환경차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시대가 원하는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될까요? 실생활에 바로 접목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인지. 우리 최영동 멘토님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굳이 좋지 않은 곳,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곳에서 소나기 맞으러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손대상 멘토님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동차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가 나은데 그 부품주에서도 텔레메틱스라든가 인포테인먼트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두 분 멘토님들의 얘기를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뭐 기사들이 좀 하나 나왔는데요.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하게 되면 100만 원을 또 지원해 준다는 기사가 지금 하나 나왔네요.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구입들을 좀 낮게 한다면 오히려 전기차 쪽에서도 한 번쯤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마감을 짓고요.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예,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편입되어 있는 세 종목 모두 플러스권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이소닉이 오늘 장 중 8.31%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6.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손대상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프레웨어가 오늘 장 중 손절가 7,500원을 터치하면서 손실 구간으로 매도 확정 처리되었고요. 포트에는 NC소프트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22.6%의 수익률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정재웅 멘토 SM이 21.3%로 역시 수익률을 좀 반납을 했고요. 4위는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15.5%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새롭게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5위는 양경석 멘토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12.2%로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수익률 베스트 1위. 예. 손대성 멘토 계속 보이시다가 이제 또 안 보이십니다. 그죠? ICD, 이정수 멘토 ICD가 25.9%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1위는 이정수 멘토입니다. 78.3%의 수익률로 누적 수익률 1위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62.1%. 3위는 정재웅 멘토가 34.1%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이번에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이 조금 반납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 대비에 계속 좋은 수익률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최영동 멘토님부터 좀 AS를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종목도 아직 플러스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휴원스가요, 최근에 휴메딕스가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금 더 급등이 나올 만한 모습인데, 예. 좀처럼 자회사하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휴원스부터 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휴원스부터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휴원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휴원스를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추천 사유로 보시게 되면 물론 휴원스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자라는 의미도 좀 내포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휴원스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찌됐든지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정별 구간에 아직까지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휴메딕스죠, 여러분들. 자,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휴메딕스 자체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대한 수요 흐름들, 그러니까 필러에 대한 수요 흐름들 자체가 워낙 좋았다라는 부분들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자회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휴원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일정 수준에 대한 방어 역할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이것저것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연만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에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트상에서의 안정성을 굉장히 좀 잘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손절 라인 자체를 54,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습니다. 뭐 그 라인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뭐 조금은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뭐 올라가는 폭 자체가 좀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포트의 안정성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만큼은 포트에서 꼭 유지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동 멘토님을 멘티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좀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대상 멘토님께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텍. 네. 좋은 수익률 기록했다가, 일단 익절 처리가 되면서 동메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들고 가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두 군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박 플러스 같은 경우는 50% 넘고 지금도 역시 40%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차익 실현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40% 정도 수익 났으면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작년 대비해서 실적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5% 5배 이상 성장한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일단은 역사적인 고점까지는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텍 또 타이밍 나오게 되면 단타로 치겠지만 뭐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역시 흐름은 살아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 역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또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요. 분명히 뭐 한 18만 원을 좀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웨어를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은. 예. 네,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을 좀 이쪽으로 잡아줬는데 사실 인프라웨어는 못 먹어도 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보셨을 때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초입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야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뭐 들고만 있어도 결국은 수익 나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할 때의 특성이 그거예요.
뭐 단타도 중장기가 가능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뭐 빠지더라도 들고만 있으면 수익 나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역사적인 바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런 초입 부분에 잡아서 뭐 오늘 매수하고 내일 매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요. 묻어두시면 어떻게든 한 100% 정도 수익 날 만한 종목들로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오늘 하루 눌린다, 내일 하루 눌린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적어도 흐름이 깨지지만 않으면 들고 간다라는 관점으로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손대장 멘토님의 얘기는 손만 대면 상한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는 손절은 없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손절할 종목이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분 멘토님들의 이제 히든 카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히든 카드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부터 오늘 히든 카드 제시해 주시고요. 예.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히든 카드는 KCC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좀 시장에서 KCC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아마 최근 들어서는 KCC가 무슨 종목인가 좀 많이 기억 속에 좀 잊혀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뭐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개념에서 그동안에는 코스닥 쪽에 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서부터는 차분하게 좀 대형주 포지션들도 한두 종목씩은 좀 편집을 시켜보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KCC라는 종목을 일단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먼저 좀 체크를 좀 할게요. 그동안에 일단은 뭐 작년도 10월입니다. 10월달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뭐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75만 대까지 끊임없이 좀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가 50만 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55만 원대에서의 꾸준한 하락 흐름들 아니면 이제 꾸준한 박스권을 좀 보여주면서 안정화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대형주들이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세들은 마무리가 됐다. 그렇다고 되면 4, 4분기 실적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서부터는 차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보셨듯이 현대차가 4,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4,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4, 4분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종목군들 하지만 4,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 이렇다 할 뭐 우려감이 표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2015년도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KCC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15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자재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우호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보시게 되면 뭐 한샘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올라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건자재 관련해서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KCC 같은 종목군들은 차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전자, 삼성 SDS 지분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뭐 제일모직은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KCC 같은 경우는 온전한 지배구조로서의 자산가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이 매매 관점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1.85포인트에 대한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대형주들,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KCC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아쉽죠. 하지만 이러한 이제 아쉬운 구간들에서 우리가 좀 해답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뭐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른 중소형주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종가 부분에서 53만 원 매수 정도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좋게 뭐 장밋빛 전망만 좀 해드렸는데 하지만 주가라는 부분들은 일직선으로 움직이지가 않죠. 등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안정적인 수익권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60만 원대, 61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쉽게 말씀해서 장기 입형이 잡혀 있고요. 직전 하락세가 급락이 나오는 그 시점
밑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계단식 상승의 하락을 보여줬던 첫 번째 계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목표가는 60만 원에서 61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49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로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CC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얘기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손대상 멘토님의 히든카드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인데요. 뭐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3월 초에 MWC가 열리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갤럭시 S6 같은 하이엔드급만 아니라 보급형이죠. 갤럭시 A 시리즈, E 시리즈 역시 최근에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에 가까운 그런 카메라를 전면 모듈로서 장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양쪽으로 뭐 쓸 수 있다라는 거, 여전히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카메라라든 부분은 어떻게 됐든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으로 인하면 결국은 카메라 모델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먼저 확인을 좀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카메라 모듈적인 부분이 갤럭시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올수록 뭐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2014년이 2013년 대비 반토막이 좀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이번에 2014년 같은 경우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최고였을 때, 최저였을 때가 22.65에서 11.15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5,250원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인 저퍼의 평균보다는 아래에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최고 22.65배에 해당하는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아직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앞에 있는 흐름만 좀 집중을 해자라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2013년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하락하는 추세를 충분히 뭐 돌려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저항마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 제가 쓰는 매매가 시중에서는 이제 쓰이지 않는 그런 매매의 원칙을 좀 쓰고 있는데, DMA라는 보조지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5일이 늦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 DMA라는 보조지표는 일부러 5일 늦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지표가 지금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건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초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6% 정도 동반이 됐기 때문에 내일 조정을 받는 한 15,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뭐 크게 한 번에 노리고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 17,000원대까지는 이전 고점 부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일단은 17,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오늘의 저점이었죠. 14,050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14,0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 아닙니다. 참고로 코스피 종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피가 일단은 반등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갖고요. 코스피 쪽인 자화전자, 그 다음에 기대감, MWC,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화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이죠? 예, 맞습니다. 예, 모듈 쪽이다. 예, 잠시 뒤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KCC가 도료 회사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뭐 KCC의 광고를 봐도 세상의 색깔을 바꾼다. 예. 뭐 이런 광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도료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인 측면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인데 예. 그럼 지금까지의 조정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예. 과연 이게 도료적인 측면, 즉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너무 낙폭이 좀 과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최근의 모습이.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오히려 낙폭을 키운 것이 예. 돼버렸고 삼성의 지배구조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의 실적적인 가치로 본다면 지금 충분히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대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삼성하고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여기서 계속 횡보가 나오진 않을까요? 일단은 뭐 오보잉 이슈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70만 원대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각의 예측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보잉 이슈 자체는 시장의 주가에 투영이 됐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우려감들이 일단은 주가에 반영이 된 측면이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서부터는 앞서 말씀하셨던 도료로서의 그런 이제 뭐 사업적인 측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측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모직까지 일단은 뭐 상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다 일단락됐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사업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는 게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는 가장 좀 올바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좀 이제 히든카드로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최근 KCC 주가가 빠지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한참 유사 휘발유라고 해서 신나, 소고 신나 뭐 이거 아시죠, 그죠? 예, 신나. 예. 국제 유가가 비쌌을 때는 그 신나가 굉장히 잘 팔려서 KCC의 실적이 좋았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빠지면서 신나가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재미있으라고 드린 얘기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 이 뭐 신나의 판매량 그것도 뭐 상관관계는 있을 듯이 보입니다. 자, 자화전자.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옵트론텍이라든가, 나노스라든가, 그 다음에 자화전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지금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회사들이 많아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 붙어서 치킨 게임이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율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이 또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율 문제가 때문에 일단은 뭐 납품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초기 수율 안정화에 지금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 충분히 보답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한정인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갤럭시 시리즈, A 시리즈라든가 E 시리즈, S 시리즈까지 지금 5mm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 그동안 캐파가 한 군데 하이엔드급만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A, E, S 모두에 들어가는 모듈이 비슷할 정도로까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치킨 게임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진출도 돼 있습니까? 중국 진출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 요새 샤오미라든가 화웨이가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아마 자화전자가 진출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 두 분 멘토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종목도 발굴해 주셨고 또 시장에 대해서 해안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